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단기 내에 35세에서 55세 사이에 젊은 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건데요. 농업이라는 이제 특성상 계절적으로 급격히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용을 하는 농가들이 좀 많습니다. 농산물은 생산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기에 갑자기 이탈을 해버리면 이제 작물을 버리거나 이제 갈아엎거나. 오이 같은 경우는 4월에 파종을 하게 되면 7, 8월 정도 되게 되면 수확을 하거든요. 예. 근로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는 게 짧을 수가 있어요. 4개월 이상은 돼야 이 수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작은 변화, 속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이고요. 오늘도 속사정을 위해 각기각층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를 위해서 특별히 모셨는데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모범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청 농정과에서 김민정 주무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오늘 좀 낯선 제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 노동자는 이제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농촌의 수레바퀴가 아예 멈출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다수 농어촌이 70대, 80대가 다수인 노인촌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극심한 인력난으로 이어져 농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농번기 90일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2015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이래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한편 농업 현장에서는 연간 수천 명 수준의 계절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고용기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문제와 노동권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계절 근로자 제도의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일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안 될 정도라고 하는데, 먼저 이 현장에서 일손 부족 문제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세요? 사실 제가 농촌에서 일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같이 있는 지역이 하시니까. 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강원도의 인구 구조를 그냥 간단하게 수치로 말씀드렸을 때 10년 전, 그러니까 2010년하고 지금하고 농가 수는 6.4%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농가 인구는 총 19.7%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연령별로 농가 인구는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해서 이게 거의 한 70대 이상 80세 되시는 분들이 전체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70, 80대가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요? 네. 그럼 70, 80대 굉장히 이 전체 비율이 높은 편이네요. 그럼 센터장님,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손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어요? 예, 이제 농촌에서 한국 사람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한국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70대 이상 노년층들이 많이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추를 한번 예를 들면요. 일당이 75,000원인데 어르신들이 하루에 딸 수 있는 양이 그보다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높은 일당과 근로 능력이 부족한 걸 떠나서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농사를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물을 다 수확할 때가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걸 못 거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여러 가지 타겟책을 정부가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건데 우리 이제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단기 내에 그 하나의 어떤 계절 동안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데요. 그 외국에 35세에서 55세 사이에 젊은 층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층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건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가족, 사촌 이내의 가족이거든요. 예. 이 가족의 가족의 사촌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본국에 있거나 아니면은 자국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해당 지자체와 한국에 있는 해당 지자체가 협약을 맺습니다. 예. 협약을 맺은 이후에 이 외국에 있는 근로자를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형식으로 두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단기 내에 90일 이내에 계절 근로자로서 원해나 뭐 과수나 특별한 어떤 계절에 필요한 작물들이나 또 업종 같은 경우는 수산업에 관련된 특별한 가공업이 계절적으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기 센스장님 제가 알고 있는 고용허가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계절 근로자들 제도라는 건? 예,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설 원의 재배업이나 축산업 등 상시 고용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고용허가제라고 합니다. 연중 상시 고용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파종이나 수확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곳에 농업 분야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생겨난 것이 지금 계절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법무부에 요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비자를 내주는데요. 이분들은 들어오셔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따로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음 농번기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도 저기 뭐 일종의 보호장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은 이제 준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농업, 축산업이나 이쪽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이분들의 예의조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규정을 좀 적용을 받고 또 지자체에서 임의로 이제 서로 간에 양해를 할 때에 적어놓은 명시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근로나 휴일이나 임금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준용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지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나 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 중에 뭐 휴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근로자법에 따르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일해야 되는데 뭐 8시간 뭐 이런 식으로. 농촌이다 보니 사실 날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규정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제외되고요. 예를 들어서 4시간 일하면 30분 무조건 휴식. 즉 8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1시간 휴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휴가도 있는데요. 휴가는 30일 만약에 일했다면 2일 이상이 꼭 나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무관님께서 여기서 좀 빠진 게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짚어주시죠. 저희가 E9,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장기 고용 근로자들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농업이라는 이제 특성상 계절적으로 급격히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용을 하는 농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주분들한테도 항상 교육을 시켜드리는 부분이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일반 이 고용허가제 근로자하고 다르게 사등적으로 대우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 농가주분들께서 약간 가족을 데려와서 쓰면
우리 그냥 급여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심지어요? 네, 그런데 사실 네. 그거는 불법입니다. 당연히 네, 그렇죠. 예. 당연히 근로하신 만큼 급여를 드리게 되어져 있고요. 제도에서는 최저임금을 무조건 준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하루에 8시간을 뭐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월에 이러한 그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형태로 뭐 그냥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초과 근로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같은 것들을 별도로 받지는 못하더라도 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다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여름철 같은 경우 해가 길고 하니까 오래 일하시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다 시간을 주는 거죠. 네,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날씨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규정으로 그 낮 시간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쉬도록 그쵸, 저희가 권고를 예. 합니다. 그리고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휴게 장소들을 꼭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수시로 또 그 작업 환경 점검을 저희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아까 초기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손이 많이 부족한 그런 농가에서 이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 이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농가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농가에서 저희가 요거는 춘천에서 했었던 반족도 조사인데요. 저희 춘천에서 작년도 2018년도에 70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만족도는 82%로 오, 나타났고요. 예. 인력 부족 해소에 대한 기여도는 93%, 그리고 내년도 재고용 의사에 대해서는 9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농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딱 일손이 필요할 때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나 이사님, 이게 그 마을과 마을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이 한국에 정착 계신 다문화 가족의 친척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게 돼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다문화 가족 해외에 있는 친척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그쵸. 근데 친척들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3개월 동안 단기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으로 이주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친척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제 생각에는 단기간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단기간이라도 이렇게 다 같이 여기 볼 수 있다는 거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찬스님 장점이 좀 많아 보이네요, 일단. 일단 뭐 외국에서 이제 그 지자체끼리 서로가 협약을 체결하거든요. 지자체가 서로 간에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일단 있습니다. 뭐 사업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은 원래 계약서에 좀 배제가 돼 있거든요. 철저히 투명성 있게 관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지자체, 한국에 있는 지자체가 서로 간에 협약을 맺어서 이 부분을 추진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계절 근로자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 결혼 임자의 어떤 친척이 대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이 한국에 이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인권 문제나 뭐 임금 체불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근로자와는 다르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낮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있는, 그러니까 정착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서로 보증이 되고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센터장님. 예, 일단 결혼임자분들 친인척이 오다 보니까 결혼임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지지 기반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뭐 아이들도 그러니까 외가 쪽에 친인척이 없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 이제 친남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외로움도 덜할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또 한국에서 이제 이분들이 오셨을 때 보통 언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통역이나 이런 것도 쉽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 중건이 강원도에서 실제 이런 사례들 좀 보시겠네요, 그러면? 예. 네, 저희가 이제 계절 근로자분들이 입국을 하시면 저희가 입국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직접 농가분들하고 농가주분들 그리고 근로자분들 다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화천군 같은 경우는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 초청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천군에 교육을 갔을 때 그 오신 그 결혼 이민자분들께 여쭤보니까 아, 내가 아이를 낳아서 너무 힘이 들었는데 언니가 와서 일을 같이 봐준 적이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다른 농가 일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집에서만 있어야 돼서 조금 답답한 점이 있었으나 결혼 예주자 예, 네, 계절 계절 근로자 제도가 생긴 이후에 이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니 일도 하면서 같이 우리 가족들을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정서적인 그 위안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나이사님, 이렇게 좋은 제도이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어떤 목적, 그러니까 일손 부족이라는 걸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다면서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단기간이에요. 너무 짧다? 네, 짧은 기간이고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로자 제도로 들어오는 분들은 사실은 밭에서 그런 기술이나 알고 계시는 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교육하게 되면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농업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네, 시간도 필요하고 결국에는 3개월이 충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3개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오게 되면은 4월에서 8월 사이에 한 번, 네. 그리고 8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의 어떤 계절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거거든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이게 작물에 따라서 이게 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오이 같은 경우는 4월에 파종을 하게 되면요, 7, 8월 정도 되게 되면 수확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근로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는 게 짧을 수가 있어요. 4개월 이상은 돼야 이 수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3개월로 되고 있는 부분을 그래서 뭐 앞으로 뭐 향후 5개월로 하겠다라고는 계획, 이런 부분도 밝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축산 농가나 또 시설원의 농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3개월이나 4개월이나 짧은 기간이 아니라 1년 또는 1년에 가까운 준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필요한 농가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제도적인 개선들을 향후에 우리가 좀 조금씩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일단 뭐 초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듣고 보니까 농작물이 꼭 그렇게 정해진 기간에 자라고 수확하는 것만은 또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강승태 센터장님 또 어떤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초청이 오고 가족과 연결시키는 데서도 약간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면서요. 일단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자들이 사는 곳에 친척이 와서 3개월간 일을 하는데요. 이제 신청을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시 신청을 하는 부분도 이제 계신 분들이 신청을 이미 있던 분들이 있던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연초에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 이걸 신청을 하거나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연초에 최소한 1년 전에 작심을 하고 그때 들어와서 신청을 안 하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군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희가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제 올해 도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군지자체에서 상반기에 이제 보통 한 2월경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협의회를 거쳐서 이제 1년 동안에 우리가 몇 농가가 이만큼의 고용을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먼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과정 중에서 상반기에 놓쳤어라고 하는 농가들도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 인력이 모자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6월 달쯤에 한 번 더 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입국 시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입국 시기가 무조건 4월, 7, 8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 이제 그 1년 동안의 고용 일정을 쭉 살펴본 이후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작물이 이때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올해 5명을 배정받았으면 상반기에 내가 이 시기에 2명, 하반기에 이 시기에 2명을 받겠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입 시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물에 맞춰서 정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하나 어려운 점이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MOU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지방 해외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했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인솔자가 반드시 인솔을 해서 우리 지자체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야지만 그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매일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짜들을 최대한 농가분들의 그 작물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있는 쪽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네, 물론 양쪽에서 우린 조금 덜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러실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을 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3개월이 좀 짧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지금 이제 여러 번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 아예 그 체류 기간 자체를 한 5개월까지도 늘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안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자를 EAC라고 하는 비자로 새로 이제 신설해가지고 이분들이 5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새롭게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게 또 계획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뭐 항공비나 또는 일단 커미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그 5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끼리는 사실은 뭐 이게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고용과제 같은 경우도 뭐 브루커라 이런 게 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브루커가 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의지가 있긴 합니다만 다양하게 커미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나 또 소요 병이나 뭐 다양한 부분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게 과연 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사실은 제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5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장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획기적으로 서로 간에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개월에서 5개월을 늘리는 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들어있네요. 그 안에서도. 이게 3개월에서 5개월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3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해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다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다 검토를 해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9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단기 체류라고 체류자로 분류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90일이 지나게 되면 장기 체류자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체류자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어지고 이민자로서 어떤 관점이 좀 적용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어떤 통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 날짜 좀 늘리려는. 근데 사실 90일로 단기라는 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이제 단기 체류 자격을 90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만 그냥 5개월로 당장 바꾸자 이렇게 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류 자격과 관련된 얘기까지 하고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작용, 이제 참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뭐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다뤄봐야 되니까 무단 이탈 문제가 이 단기로 오시는 분들에게서도 있는 게 아니냐, 그걸 또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있어요. 경기도 부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경기도 부천에서 이제 8월 달에 발생된 건데, 시설 채소 농가에서 이제 네팔 출신의 계절 그 근로자들이 17명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일주일 출국을 앞두고 전부 다 무단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문제로 이제 작용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단 이탈률은 이제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2017년도에 뭐 1.7%, 그리고 2018년도에 3.5% 이렇게 증가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무단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고민해가지고 무단 이탈이라고 하는 것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탈하신 이유가 조금 전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3개월 그 제한 때문에 네, 또 그게 그렇습니다. 이 무단 이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나 이사님, 그러면 이분들 그렇게 이탈을 하시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뭐 불법적이더라도 가는 건데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다른 브로커 통해서 돈을 조금 많이 주는 뭐 건설업이라든가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불법으로 당연히 불법이 남게 되니까. 되는데 예. 그 제가 또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사를 읽었는데 그 어차피 농촌 일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업 안 가고 그냥 여기 남아서 계속 일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경찰에서도 알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아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문제 없는 분들이면은 그냥 눈도 감는 걸로 이렇게 예, 읽었는데 좀 예, 그것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이긴 뭐 하죠. 그러니까 건설 브로커 통해서 좀 더 돈 많이 하는 건설업으로 가거나 넘어가거나 아니면 일 열심히 해서 조용하게 사실상 불법. 이제 숨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네,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탈을 하거나 하면 그 결국에는 그런 어떤 불이익을 또 농가들이 받게 되잖아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뭐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시기나 이런 것들 조절하면 되지만 농산물은 생산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기에 갑자기 이탈을 해버리면 이제 작물을 버리거나 이제 갈아엎거나 그렇게 아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군청이나 이런 데서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물은 익어가는데 일손이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 체제를 써서라도 농작물을 수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또 악순환되기도 합니다. 주무관님, 농가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불이익도 따르게 되죠? 그러면? 네, 저희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전년도 운영 현황에 따라서 지자체하고 농가 모두 다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주 같은 경우는 일단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를 전혀 물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해에 고용농가 배정에서 제외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이탈 발생률이라든지 혹은 이탈자 수에 따라서 더 불리한 조건으로 뭐 10% 삭감, 20% 삭감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그 정해진 일정 수치 이상을 하게 되면은 아예 배정 불가 이런 결과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불법 체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단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에라고 하기보다는 사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전 교육이 제대로 조금 이루어진다라면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히 근로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돌아갔을 경우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도 사실 그렇게 불법적인 거를 감행할 이유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오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떤 불법적인 브로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또 좀 더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도입하는 시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광역단체에서도 광역지자체에서도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절 근로자 제도가 단지 관에서 혼자 하거나 농가에서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같이 운영되는 이제 국내 지자체, 해외 지자체, 그리고 농가, 그리고 결혼 이주 가족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 가족들 다 같이 좀 어우러져서 운영을 해가야 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 중에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올 때는 뭐 브로커라든가 이런 게 개입을 하더라도 와서 성실하게 평가를 받고 어떤 뭐 이익을 많이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올 수 있는 자격을 적극적으로 주면
다시 오거나 이럴 때는 그분들이 그런 걱정을 좀 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실제로 것도. 저희는 거의 한 70% 이상이 다시 재입국을 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정말 무단 이탈을 하지 않고 근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지 않는다라는 거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이 작물에 대해서도 숙련이 되어져 있고 그렇네요. 다음에 왔을 때는 조금 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정말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나 고용주들 모두 잘하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또 쓰고 싶다라는 의사를 많이 표현하십니다. 서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네. 거고 또 그렇게 하면 무단 이탈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많이 그렇죠. 알려질 테니까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하나씩 어차피 짚어봐야 되니까요. 또 이것도 생각이 나네요. 사실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농촌에 들어오신 분들도 뭐 숙박시설 같은 게 너무 안 좋아서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주무시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폭력이나 폭언 같은 사례들도 있었고 뭐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계절 근로자분들은 더 당기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좀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걱정은 없어요?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사회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서는 홍천 경찰서에서 외사 담당 그 형사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 범죄 예방 교육 같은 것들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육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뭐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숙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배정하기 전에 농가를 다 현장 점검을 해서 배정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숙소 점검을 다 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입국했을 때에도 농가주분들을 다 이런 인권 교육 혹은 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게 되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근로자분들한테도 그들이 한국의 어떤 규정, 법규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그렇죠. 저희가 뭐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혹은 금지된 장소에서의 흡연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 정도 쓰다듬는 거 괜찮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죠. 성범죄일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만 짚어준다고 해도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런 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서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성범죄가 조금 위험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서라든지 혹은 마을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해바라기 전화 같은 그런 콜을 통해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정말 급한 경우는 저희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역분들과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부분, 이제 특히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하나씩 또 짚어봐야 될 텐데, 센터장님께서 먼저 하나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어떤 제도가 움직이려면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관련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서 좋은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계절 근로자가 맨 처음에 시행될 때 공청회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공청이라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단 조치가 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평가나 근로감독이나 이에 관련 자료도 사실은 지금 없는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분들이 일하게 되면은 뭐 지자체마다 통역을 배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통역을 배치했을 때 소수 인력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최소한 이게 9개국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입국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9개국 이상의 통역자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과연 통역의 문제, 근로의 어떤 노무상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볼 수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담보나 부담금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탈 시를 우려해가지고 돈을 맡겨놓는 네, 그렇죠. 거예요? 미리 담보를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임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사업주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한꺼번에 근로를 이제 3개월 동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돌아갈 때 우리가 그냥 저축으로 보관해 줄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돌아갈 때 주는 또 이런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노동자들, 계절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근로조건, 이 부분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서는 심도 있게 관찰할 필요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금씩 원래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 이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뭐 막아야겠죠, 중간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실 저희가 법무부 지침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용주 교육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계좌 개설을 그 근로자 명의로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고요. 월 1회 급여를 정해진 그 날짜에 주게 되어져 있고 그건 저희가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기본이죠.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초기에 혹은 예전에 아니면은 이제 그 계절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 이제 네, 제도적으로는 네, 그 그런- 기성 제도 안에서는 없는데 네, 가끔 네.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강원도 사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 얘기할 수 있겠고 아마 다른 데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주무관님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계절 근로자분들을 뭐 초청하는 과정에서 또 실수 아닌 실수가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그 사실 올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역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어느 올 지역이라고. 여름에 있었던 어떤 그 지자체에서 그 중개인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현지의 지자체에 우리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MOU를 체결을 하고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오자라고 되었었는데 그 국가가 제가 국가명을 이야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네, 그 국가에서는 해외 취업 비자를 허가받지 않으면 해외 취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국가예요. 그 나라에서 또 먼저 사전 허가를 해줘야 되는군요. 예, 이 나라에서 해외 취업을 대부분의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국내 지자체가 이거를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비자 발급에 대해서 이미 발급 허가서가 나갔고 현지에서는 취업 허가가 없으니 현지 대사관에서는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입국하는 시기를 놓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자를 발급 허가서도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발급을 하지 못하면 이들은 입국이 안 돼요. 근데 이들도 몰랐던 거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우리 신청을 했는데 오지 않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들여보내려고 다른 제3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게 한국에 와서 보니 비자가 안 되는 거죠. 입국 허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좀 일정 기간 체류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조금 불거지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 계절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투자이고 모험이셨을 텐데 좀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 낯설어서 벌어진 일이네요. 양쪽이 서로 몰라서 발생된 일일 수도 있고요.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국내 지자체 담당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를 해서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나희 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단 이탈해서 그냥 남는 경우도 사실은 무단 이탈이 아닌 거죠. 그분들은 이제 체류 기간을 넘어서 남는 건데 그런 분들이 어찌됐든 우리로 표현은 이제 미등록 근로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상황이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하기도 하다면서요. 심각하죠. 일단 미등록분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관리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등록은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남아있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사실은 누가 보호해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거꾸로는 또 미등록돼 있는 외국인이 있는 것을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그럼 받아서 누가 일해요?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부족해요. 사람도 없고 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센터장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계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확히는. 미등록 체류자 같은 경우는 뭐 그 법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숫자가 있긴 합니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20만, 30만 좀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어느 사회든 간에 어느 국가든 간에 미등록 체류자는 다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미등록 체류자 멕시코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한국 사회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등록 체류자가 있는 부분을 국가에서 사실은 일정 부분 눈 감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업체나 소업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미등록 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어떤 일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게 이들을 잡아들이게 되면 우리 사회 경제에 막다른 어떤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일정 부분 이 암암리가 허용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이민학회에서 지난달에 발행된 자료를 보니까요. 그 외국인 단기 근로자 제도 실태 분석 및 종합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농업 분야의 계절 근로자가 지금 수요를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 2만 2천여 명으로 추산되거든요. 근데 법무부에서 올해 허용한 계절 근로자가 2,597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 같은 경우 11%만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체류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실제 우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제도가 미등록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들을 양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보게 되면은 지난해라기보다는 과거에 미등록 체류자를 일시적으로 합법적으로 전환시켜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전부 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뭐 전환시키게 되면은 미등록 체류자가 계속적으로 양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정도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동화되어지고 교육을 받고 또 한국의 어떤 법을 준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은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거 뭐 이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은 농촌의 고령화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걸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게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고 그걸로 해서 좀 적극적인 제도들도 있지만 여전히 좀 미비한 점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이제 정리하는 말씀 한마디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무관님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이 새로운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혹시 놓치신 게 있다면 이거 정도는 빼놓으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좀 저한테는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 됐고요.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법무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인원에 이런 제한이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근로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대놓은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규모의 농가들에서만 일단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 모든 그 과정 수요를 다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계속 개진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 시작한 지 이제 2015년 이제 5년이 아직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행착오가 돼서 진행되는 일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수렴해서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지자체 간의 어떤 국제 교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현지에 계시는 이제 우리 국가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그 이주 여성 가족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정비가 되고 해서 서로에게 모두 좋은 그런 일들이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니까요. 네. 오늘 나온 얘기들도 잘 반영을 해주실 것 같은 믿음이 왠지 더 강하게 듭니다. 네. 오늘 뭐 이나이사님은 어떠셨어요? 계절 근로자 제도라는 게 조금은 새로운 거잖아요. 이주사회에서도.
말씀 오늘 나온 얘기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들으면서 이제 반갑게 일단 들었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고 다문화 가정 조금이라도 배려해주는 제도인 것 같기도 하고 단점은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제도들은 다 단점은 무조건 있는 그거는 현실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제도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사실은 선생님한테 반했어요. 만약에 제가 가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다들 그런 식으로 막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온 한국에서 있는 이주 여성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다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주시는 네. 이제 공무원분을 만나셔서 굉장히 이나이스님이 평소에 좀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좀 싫어요. 서운한 게 좀 있으셨거든요. 다 그러시지는 않으시다.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네. 거를 오늘 또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영대 센터장님은요? 예, 이 농촌에서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면 그 지자체가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랑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고 인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들이 다른 불법적인 일로 빠지지 않게끔 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지훈 센터장님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고용허가제의 를 통해서 이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축산업에서 종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분들이 계속 종사를 하고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절 근로자가 필요한 농촌 쪽에서는 사실 좀 이 부분의 한계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계절 근로자 제도가 이제 생기고 이제 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와 같습니다. 다만 향후에 그 고용허가제에 관련된 부분은 노동부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계절 근로자에 관련된 부분 법무부와 지자체가 관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원화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자를 관리하는 측면들을 향후에 노동부와 협력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일원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고 하게 되면은 고용허가제 제도와 그리고 계절 근로자의 제도가 서로 같이 양립하면서 좋은 어떤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게요. 이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굉장히 우리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도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도 좋은 제도로 정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파나 마늘 농사를 짓는 한 지역의 경우 수확기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만 하루에 2,00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계절 근로자, 고용 허가제 근로자, 그리고 미등록 근로자까지 이 체류 신분은 복잡하지만 결국 농촌에서 원하고 있는 귀한 일손이라는 점은 같을 겁니다.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는 단비가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권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적 중리를 모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